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스웨덴과 노르웨이 방문을 통해 유럽과의 첨단 국방기술 협력 강화와 방산수출 기회 확대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6.25 전쟁 당시 의료 지원단을 파견했던 두 국가에 대한 감사와 예우를 통해 참전국과의 연대를 공고히 했습니다. 육군 1사단 예하 무적할 부대가 후반기 제병협동 통합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부대는 685명의 장병과 75대의 장비를 투입해 다양한 병과의 화력과 기동 능력을 통합 운용하는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K-55A1 자주포와 현궁 대전차 미사일 실사격으로 강력한 화력을 선보였습니다. 2005년 12월 1일 첫 발을 내디딘 국내 유일의 국방안보 전문 채널 KFN이 개국 20주년을 맞았습니다. KFN은 앞으로도 정확한 뉴스로 우리 군을 위한 소식을 전하고 다양한 국방안보 프로그램의 제작 확대,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 강화로 우리 군과 국민을 위한 매체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북유럽 지역 전통적 우방국인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방문해 국방과 방산 협력을 심화 발전시켰습니다. 6.25 전쟁 참전국이라는 인연을 바탕으로 연대를 강화하고 K방산의 북유럽 진출 기반도 확대했습니다. 박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우리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스웨덴 스톡홀름을 방문해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은 AI, 유무인 복합체계와 우주항공, 대드론 기술 등 미래전 대비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핵심 협력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다음 날인 28일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국방장관 회담이 이어졌습니다. 노르웨이와는 첨단 기술 분야 협력뿐 아니라 북극, 해양안보까지 의제를 확장하며 협력의 폭을 넓혔고 정례협의체인 한 노르웨이 안보, 국방대화를 통해 실행력을 확보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안 장관은 최근 노르웨이와 체결한 K9 자주포 추가 계약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형 다연장 로켓 천무의 우수성을 소개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성능과 납기,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 무기 체계의 강점을 언급하며 호혜적 방산협력 확대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순방 말미에는 참전국에 대한 예우도 이어졌습니다. 안 장관은 27일 스웨덴 스톡홀름의 6.25 참전 기념비, 28일 노르웨이 오슬로의 국립참전 용사기념비를 찾아 헌화하며 6.25 전쟁 당시 의료지원단을 파견했던 양국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순방은 국제안보 환경의 불안정성 증대로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연계성이 심화되는 인식이 있는 가운데 열려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순방을 통해 유럽과의 첨단 국방기술 협력 강화와 방산 수출기회 확대, 그리고 6.25 참전국과의 연대 공고화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KFN 뉴스 박준혁입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스웨덴 방문은 이번 안규백 장관이 처음입니다. 북유럽의 첨단 방산 강국이자 지난해 나토에 가입하면서 중립국 지위를 내려놓은 스웨덴 방문의 의미를 김효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과 스웨덴, 북유럽 감성의 가구와 홈 인테리어로는 가깝게 느껴지지만 국방협력이라는 주제로 접근하면 지리적 위치만큼 거리가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촘촘한 안보 파트너십을 쌓아온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유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첫 스웨덴 방문은 의미가 큽니다. 겉으로는 조용한 복지국가처럼 보이지만 스웨덴은 강한 기술 중심의 국방 강국, 세계가 인정하는 정밀 무기 시스템의 대표주자입니다. 스웨덴은 인구 1,000만 명, 병력 수는 약 2만 4천 명 수준으로 국가와 군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방산 강국입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기준 세계에서 방산 수출 1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전력은 사브의 그리펜 전투기, 4.5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중남미에서 선호도가 높습니다. 전투기를 설계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만큼 이 자체가 스웨덴 국방 기술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이런 사실은 협력 가능성 혹은 수출 가능성이 낮다는 말로 들릴 수 있지만 지금의 스웨덴은 상황이 다릅니다. 2022년 총선 이후 안보 정책이 대전환을 맞으며 200여 년을 유지한 중립국 지위를 내려놨고 지난해 3월 나토에 정식 가입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비 증강에 나선 상태입니다. 스웨덴은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비를 늘리고 나토에 가입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장 필요한 탄약과 미사일 분야에서 한국의 진출 가능성이 큽니다. 항공전력은 강하지만 상대적으로 지상전력의 선택지는 제한적이라 우리 방산 수출 경쟁력이 부각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9 자주포라든지 천무 이쪽이 좀 유망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함정이라든지 어떤 공동 개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자전이라든지 지휘통제 이런 쪽에서의 어떤 공동 개발 가능성도 높고 이재명 대통령이 G20 순방 중 강조했던 공동 생산, 훈련 교류 등의 협력이 이뤄질 경우 유럽과 제3국까지 함께 진출할 수 있다는 기대도 높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스웨덴에 155mm 탄약의 모듈형 추진 장약을 수출 중입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육군 1사단 무적칼부대가 후반기 제병협동 통합사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다양한 병과의 화력과 기동 역량을 통합 운용하는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이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륜형 장갑차가 도로 위 모래먼지를 뚫고 줄지어 진입하고 전개된 155mm 자주포와 현궁에서 발사한 유도탄은 궤적을 그리며 날아갑니다. 육군 무적칼 부대가 지난달 27일부터 이틀 동안 제병협동 통합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보병과 포병, 전차대대, 항공대대, 공병중대, 그리고 화생방소대 등 6개 병과가 협력해 총 7개 부대 685명의 병력과 75대의 장비가 투입됐습니다. 훈련은 돌파군의 적을 식별하고 표적 처리하는 첫 번째 국면, 적의 핵심 표적의 통합 화력을 운용하는 두 번째 국면, 공세 행동 및 목표를 확보하는 세 번째 국면으로 구분해 실시됐습니다. 이어진 공용화기 통합사격 훈련에서는 K55A1 155mm 자주포와 현궁이 통합 운용돼 행동화 숙달에 나섰습니다. 부대는 사격 전, 중, 후에 걸친 안전평가로 안전한 훈련 환경 속에서 전투준비 태세를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이경섭입니다. 해양 기반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핵심 전력인 최신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이 지난달 28일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에 작전 배치됐습니다. 정조대왕함은 지난 2022년 7월에 진수해 2024년 12월에 취역한 뒤 1년 동안 전력화 과정을 거쳐 전투 준비 태세를 모두 갖췄습니다. 정조대왕함은 전력화 기간 함정 성능 확인과 작전 수행 능력 숙달, 전투력 종합평가 등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정조대왕 함장 조한희 대령은 갈고 닦은 전투 수행 능력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해양 기반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백마고지에서 진행된 6.25 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결과 25구의 유해와 1962점의 유품이 수습됐습니다. 이번 유해 발굴엔 우리 장병 100여 명과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이 참여했습니다. 발굴된 유해 다수가 국군 전사자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방부는 정밀 감식과 DNA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번 유해 발굴에 대해 국방부는 비무장지대 내 평화 구축이라는 우리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6.25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함께 싸운 프랑스군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식이 아주대 학군단과 ROTC 총동문회 주관으로 처음 마련됐습니다. 신소진 기자입니다. 6.25 전쟁 당시 프랑스군은 지평리 전투와 단장의 능선 전투 등 격전에서 큰 공로를 세웠고 파병된 3,421명 중 288명이 전사했습니다. 프랑스군은 1950년 11월 29일에 부산에 도착해 유엔군의 일원으로 한국 전선에 합류했습니다. 이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아주대 학군단과 ROTC 총동문회가 수원 프랑스군 참전 기념비에서 추모식을 처음으로 진행했습니다. 행사에는 사관 후보생과 동문 등 35명이 참석했으며 한불협정으로 설립된 아주대의 역사적 의미도 더해졌습니다. 6.25 전쟁 당시 프랑스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많은 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병된 프랑스 군들의 희생과 헌신에 많은 감사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대한민국 장교로서 그 가치를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총 동문회는 이번을 시작으로 매년 프랑스군의 희생을 기릴 계획입니다. KFN 뉴스 신서진입니다. 국내 유일의 국방안보 전문 채널 KFN이 개국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개국 이후 우리 군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해온 KFN의 20년 발자취를 송민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지난 2005년 11월 30일 오후 6시 30분 육군회관에서 국군방송TV 개국 기념식을 갖고 12월 1일 힘차게 첫 발을 내디딘 KFNTV. 영상미디어 시대를 맞아 국방뉴스도 신문이나 라디오에 국한된 틀을 깨고 TV 전파를 시작한 큰 변화였습니다. KFNTV는 국방TV라는 이름으로 첫 선을 보인 후 우리 군과 국민을 잇는 국내 유일의 국방안보 전문 채널로 성장해왔습니다. 6.25 전쟁 중 창설된 국방부 촬영대에서 찾을 수 있는 KFNTV의 뿌리는 이후 70여 년 동안 축적된 군 영상 제작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KFNTV가 개국 당시 24시간 방송 체계를 구축한 점은 위성과 IPTV, 케이블,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시청자층을 넓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64년째 이어지는 공개방송 위문열차를 비롯해 KFN 뉴스나 본게임2와 같은 콘텐츠는 국방 전문 채널이라는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또 공식 유튜브 채널인 KFN의 경우 뉴미디어 시대에 발빠르게 대응해 정부 기관 최초로 100만 구독자를 달성하며 국방 대표 온라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채널명을 국방TV에서 KFN으로 변경하고 채널 번호를 101번으로 앞당기면서 제2의 개국이란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KFNTV는 앞으로도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국방안보 관련 정보를 전달함은 물론 장병과 국민을 잇는 열린 소통 채널로서 역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을 홍보하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KFN이 그동안의 노력을 축하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국내 유일 국방 전문 미디어로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국내 유일의 군사안보 전문 미디어로서 군사 소식을 전달하고 다채로운 국방 콘텐츠를 생산해온 KFN. 오늘날의 KFN을 만든 직원들이 모여 개국 20주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내 어느 매체에서도 TV, 라디오, 유튜브, 신문 모든 매체를 갖고 있는 데는 어느 곳도 없거든요.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컨텐츠고 매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독보적이고 컨텐츠가 경쟁력 있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제작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KFN은 20년간 장병들과 함께 땀 흘리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군사안보 전문 미디어로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제 KFN은 더욱 신속 정확하게 군사 소식을 전달하고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콘텐츠 제작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좀 더 빠르고 또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런 뉴스가 돼야 될 것이고 특히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군사 안보 전문 분야의 전문성을 더 높이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나가고 좀 더 알차고 재미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KFN은 개국 20주년을 기점으로 TV 플랫폼에서 다양한 국방안보 프로그램 제작을 더 늘리고 SNS 등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 창구의 기능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의 땀과 국민의 신뢰가 만나는 곳 KFN. KFN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계획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노르웨이가 노후화된 장거리 로켓 포병 전력을 교체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다연장 도입 사업에서 독일의 유로펄스가 탈락하며 우리나라의 천무와 미국의 하이마스가 2파전을 벌이게 됐는데요. 과연 노르웨이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두 전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독일, 미국, 한국, 노르웨이 차세대 다연장 로켓 도입 사업 3파전에서 독일이 탈락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우리나라의 천무와 미국의 하이마스. 과연 노르웨이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노르웨이는 노후화된 장거리 로켓 포병 전력을 교체하기 위해서 차세대 다연장 로켓 도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연장 로켓이란 다수의 로켓 발사관을 상자 모양의 발사기에 나란히 수납한 화포인데요. 대량의 화력을 빠른 속도로 목표에 집중할 수 있어 적의 집결지나 경장갑 차량, 물자 등을 제압할 수 있는 지원 화력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강력한 화력 체계를 확충하기 위해서 미국의 하이마스, 독일의 유로펄스, 우리나라의 천무 이렇게 3개의 전력을 두고 고심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중 가장 먼저 제외된 건 독일의 유로펄스였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높은 비용 그리고 불확실한 납기 일정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독일은 탄약 생산과 장비 공급 지원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고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적기 배치가 어려운 전력으로 판단된 겁니다. 이제 남은 건 다연장 로켓 포개의 대표 전력인 미국의 하이마스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천무인데요. 이 두 전력은 과연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최근 K방산의 새로운 수출 효자로 떠오르고 있는 천무. 기존에 우리군에서 운용하던 구룡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어 2015년 실전 배치됐습니다. 천무는 239mm 유도 로켓 6발 또는 600mm 전술 탄도미사일 1발을 장착한 2개 포드를 운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사거리는 유도탄이 80km, 전술 탄도탄이 290km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무의 강점이라 하면 탄약 운용의 유연성인데요. 천무는 130mm, 227mm, 230mm, 239mm 로켓 4종과 전술 지대지 유도 무기를 발사할 수 있고요. 한 발사대에 동시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탄약을 장착할 수 있다는 건 각 국가마다 필요한 탄약 구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해 세계 시장에서 천무의 입지가 넓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신속 납기인데요. 이미 전 세계에 주목을 받은 사건이죠. 폴란드군이 천무를 계약한 지 1년 만에 납기를 받은 겁니다. 보통 현지 맞춤형 전력은 납기일까지 4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천무는 K방산의 체계적인 생산 시스템을 바탕으로 납기일을 한층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하이마스는 어떨까요? 하이마스는 이미 실전 경험이 풍부한 전력으로 유명합니다. 아프간전, 시리아 내전, 이라크전, 그리고 우크라이나전까지 결정적인 순간 화력을 투사해 적을 제압해 왔는데요. 덕분에 검증받은 다연장 로켓으로도 위상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 유럽, 아시아까지 많은 미국의 동맹국에서 운용 중이기도 하죠. 하이마스는 단일 포드에 6발의 227mm 로켓이나 에이테크მს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탄약 선택의 폭은 적은 편이긴 하지만 미국 표준에 맞춰진 체계라 호환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거리는 GMLRS가 70에서 80km, 에이테크მს가 300km입니다. 하지만 현재 개발 중인 고기동성 포병 로켓 시스템인 프리즘이 적용되면 사거리가 500km 이상으로 확장되어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되죠. 미국의 하이마스 납기 시스템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미국 자체 수요까지 겹쳐서 일부 국가는 공급 지원 우려를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노르웨이 차세대 다연장 로켓 도입 사업. 우리나라의 천무와 미국의 하이마스가 막바지 경쟁에 나섰는데요. 과연 노르웨이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은 1군단과 2군단, 그리고 수도군단 예하 4단에 편제돼 있던 군악중대를 통합 개편해 군단 직할부대로 창설했습니다. 군악 기능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존 4단 군악중대를 군단 지역 단위로 통합해 조직의 규모와 역량을 확대했습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황금박쥐부대는 1일 예하 황금번개대대가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5일까지 전남 화순군 동봉유격장과 장성군 일대에서 산악극복 훈련과 전술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은 전 대대원들이 훈련장과 야외에서 수경하며 산악지역 극복능력 숙달과 전시 특수작전 수행능력 검증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됩니다. 해군 군수사령부는 안상민 해군 군수사령관이 1일 부대 대회의실에서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을 만나 양 부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부대장은 전평 시 신속한 군수 의무물자 수송을 위한 해상 드론 수송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05년생 해병대 훈련병 이재현입니다. KFN이 저와 동갑내기 친구라는 게 신기합니다. 앞으로 KFN과 함께 남은 군생활도 멋지게 이어가겠습니다. 혼재학생! 제주에서 KFN 개국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군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주시고 더욱 멋진 컨텐츠도 기대하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현지에서 KFN 영상을 보며 더욱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장병들의 구슬땀을 열심히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전장을 준비하는 3사 생도로서 KFN이 전해온 군의 소식과 콘텐츠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군의 목소리를 힘있게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1일 KFN 개국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KFN 저희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40주년, 100주년 우리 군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그런 채널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국방을 더 가까이 느끼는데 KFN TV의 역할이 아주 컸는데요. 이 뜻깊은 20주년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KFN TV 개국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수! 네,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군의 생생한 이야기부터 미래를 향한 국방 비전까지 늘 국민과 함께하며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준 KFN TV. 앞으로의 20년도 더 멋진 도약과 발전이 이어지길 저 박군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KFN TV가 걸어온 지난 20년의 발걸음이 국방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로 신뢰받는 방송이 되길 기원합니다. KFN TV 파이팅! 군과 국민을 이어주는 KFN 파이팅! 화이팅! KFN 화이팅! KFN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기상정보입니다. 12월 첫날인 오늘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은 가운데 한낮에도 어제보다 8도나 낮은 영상 8도에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그러나 북서풍의 영향으로 서해안으로는 야간부터 강수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도, 원주는 영하 4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부산은 10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반적으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나 한기가 강하게 내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으며 서해안과 동해상으로는 잦은 강설이 예상됩니다. 기상예보 잘 확인하시어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